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종양내과 박형순입니다. 네 가지 정도로 흔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종양을 조금 줄인다든지, 두 번째는 수술을 한 경우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역할로서의 항암 치료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재발을 했다거나 전이가 됐을 때 통증을 줄인다든지 또는 생존 기간의 연장, 그런 완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세 번째 우리 목적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국소 진행성 그런 암에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조금 인지가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치료를 하는 목적이 수술 전에 종양을 줄이기 위한 거다, 또는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또는 완화 목적이다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약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잊어버리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흔히 항암제를 사람들이 1세대니 2세대니 3세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1세대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옛날부터 많이 써왔던 항암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흔히 2세대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 최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오면서 그게 약제가 이제 3세대 약제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이름 붙이는 거는 사실 이제 시간 순으로 개발된 순서대로 약간 붙인 경향이 있고요. 이제 각각의 약제마다 기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약제마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자의 상태나 환자의 유전자 표적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쓰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용하는 그 타겟이 빨리 분열하는 세포거든요. 기본적으로 암세포는 세포 분열이 빨리 이루어지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면 암세포 사멸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몸의 장기를 보면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여기저기에도 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낭이라든지 점막이라든지 골수라든지 이런 데들도 세포가 빨리 분열하는 그런 장기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면 빨리 분열하는 세포는 모조리 다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표적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 약제고요.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거는 우리가 이제 만성 백혈병에서 글리백이라는 약제가 최초의 어떤 그런 그 표적 항암제라고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표적이 반드시 암의 성장이나 전이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00개의 암세포가 있으면 99개는 다 그 표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만성 백혈병도 BCR-ABL이라는 암 유발 인자의 돌연 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그 약제가 글리백이거든요.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면역력을 올려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그런 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면역 항암제의 특징이라고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일부 환자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면역 항암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 어디든지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갑상선이 제일 사실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되는 거고요. 폐에 공격을 하면 폐렴이 되는 거고, 간에 공격을 하면 간염이 되는 거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한 5% 정도 내지 5% 미만으로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세포독성 항암제 옛날부터 많이 치료를 해왔죠. 근데 이 치료 같은 경우는 내성이 좀 빨리 생기는 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면역 항암제는 반응이 있으면 일부 환자에서는 굉장히 오래
반응하는 리스폰스를 보이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제 순차적으로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효과를 세포독성 항암제의 장점과 면역 항암제의 장점을 같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기대하면서 치료하는 게 요즘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 표준 치료로 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흔히 ADC라고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예 병용 치료 말고 처음부터 약을 아예 합체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항체 약물 접합체가 대표적인 약제고 어떻게 보면은 장점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표적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서 이제 거기에 작용을 하고 항암제가 붙어 있으니까 표적이 없는 정상 세포와에는 작용을 좀 덜하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은 줄이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최근에 왜 더 이슈가 되냐면 유방암에서 에너투라는 약이 또 있거든요. 그 약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경험할 수 없었던 반응률을 보이면서 예를 들면 뭐 기존 약으로는 그 약의 내성이 생기는 기간이 6개월인데 이 약을 쓰면 뭐 예를 들어서 28개월 4배 이상 쓸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드라마틱한 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항체 약물 접합제가 이슈가 많이 된 거고 그걸 기반으로 현재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런 항체 약물 접합제가 임상시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트렌드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종에 따라 사실 다르긴 한데요. 폐암을 얘기를 하면 약제 개발이 제일 활발히 되는 암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옵션도 제일 많고 표적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을 처음에 확인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표적이 있으면 우리가 표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표적이 없으면 이제 아까 처음 드렸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치료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치료를 결정하는 순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표적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검사들인데요. 흔히 뭐 바이오마커, 생체 표지자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표적 항암제에서 말씀드렸던 그 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직, 암 조직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혈액에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문 암이 아무래도 개발이 조금 적게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뭐 서양에 조금 드문 암 있잖아요. 담도암이나 담낭암 이런 암들이 연구가 조금 더 부진한 그런 상태고 이제 저희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임상시험을 해서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점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태이기는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우리 표준 치료라고 하는 약들은 거의 대부분 임상시험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약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임상시험이 없었다면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약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이제 환자분들마다 저한테 실험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인식이 예전에는 진짜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꽤 많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정보들이 많으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조금 줄어들고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부각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좋은 기회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임상시험은 지금 현재 표준 치료보다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요즘에는 개선된 걸로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여전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임상은 기전적으로나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걸로 대부분 세포 실험을 한다든지 동물 실험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약들을 가지고 일상 시험을 하거든요. 진료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치료를 선택하든지 간에 효과만 있고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은 없거든요. 결국에는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이 실보다 크면 어느 정도는 그걸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큰 병원에서 임상시험이 더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임상시험을 제외한
약물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면역 항암제는 우리나라는 어디든 동일해요. 나라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허가 사항을 벗어나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걸 벗어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임상 시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임상 시험 할 수 있는 경우는 암 환자에서 10명 중에 많이 해야 뭐 열에 3명? 임상 시험을 하는 환자의 비율이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은 결국에는 대부분 다 그냥 일반 표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나 받을 수가 있고 일반적인 치료를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 근처 연고지에서의 치료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떤 음식이 더 좋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자분이 드실 수 있으면 약간 좀 단백질 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 체력적으로 항암 치료를 견디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보조식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약국에서 파는 약품들은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허가 사항 내에서 이제 판매를 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드셔도 괜찮거든요. 액기스를 짜서 즙을 내서 뭘 이걸 보내줬는데 이걸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하면 항암 치료 자체로도 간 수치가 오른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약을 드셔버리면 이게 그 약 때문인지 항암제 때문인지 알기도 어렵고 일부의 경우에서는 그 원인 이상의 약이 정말 간염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면 다양한 말씀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치료를 선택하시라. 환자분들마다 생각이 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한 5% 정도는 암을 진단받고 치료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게 뭐 꼭 무조건 잘못된 치료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잘 지내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런 본인만의 후회하지 않고 본인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